아이고, 우리 남편 또 야근했어? 돈도 쥐꼬리만큼 벌면서 일은 제일 많이 해요. 불쌍해서 어떡해. 새벽 1시.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아내가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으며 혀 꼬인 소리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아내를 부축하러 나갔습니다. 아내에게서는 값비싼 양주 냄새와 고급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여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내일 애 학교 가는데 도시락은 어떻게 싸주려고? 도시락? 야, 사 먹으라고 해. 돈 주면 되잖아, 돈. 아내는 갑자기 핸드백을 열더니 제 얼굴을 향해 무언가를 확 뿌렸습니다. 얘따, 너도 돈 없지? 용돈이나 해라. 나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어. 나풀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노란색 5만 원권 지폐들 3장이었습니다. 15만 원. 제 얼굴을 치고 바닥에 떨어진 그 돈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섬주섬 주웠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내일 점심 사 먹을 돈 5천 원이 제 지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양말 뒤꿈치는 구멍이 나서 발 뒤꿈치 살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구두는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이 15만 원이면 구두도 고치고 양말도 새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비참하게도 그 돈을 줍고 말았습니다. 키키키, 꺼봐. 주울 거면서 자존심은. 으이구, 짠한 인간. 아내는 저를 비웃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48세, 중소기업 만년 과장입니다. 제 월급은 세후 350만 원, 이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 150만 원을 갚고 고등학생 딸 학원비 80만 원을 내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생활비는 100만 원 남짓입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하지만 살림은커녕 돈이 없어서 장을 못 본다며 매일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제 용돈 1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점심은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땐 탕비실에 있는 공짜 믹스커피를 3잔씩 타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4년 전이 생각납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갑자기 2배로 뛰면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던 그때 저는 퇴근하고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취객들을 상대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그때 아내가 제 병상 옆에서 사과를 깎아 먹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여보, 가지가지 한다 진짜. 병원비는 또 어떻게? 능력 없으면 몸이라도 튼튼해야지. 이게 무슨 민폐야. 그때 저는 링거줄을 꽂은 채 엉엉 울면서 아내에게 빌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미안해. 얼른 나와서 돈 벌어올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내의 핸드백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건드리지 않았겠지만 아까 아내가 돈을 뿌릴 때 가방 안쪽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술 기운에 닿지 못한 가방 깊숙한 곳, 거기에 웬 낯선 통장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우리 주거래 은행은 파란색 통장인데 이건 뭐지? VIP 골드 통장? 혹시 아내가 몰래 빚이라도 진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서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찌르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8억 2,500만 원.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란 말입니까? 페이지를 앞으로 넘겨 맨 첫 장을 확인했습니다. 최초 입금일은 정확히 3년 전 제가 대리운전을 뛰다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바로 그 달이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 입금 자명은 동행복권, 즉 아내는 3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떼고 12억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서 통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3년 전이라니. 내가 대출 이자 낼 돈이 없어서 피를 토하며 일할 때, 내가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버틸 때 아내는 12억을 깔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출금 내역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데 제 머릿속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나쁜 년. 어떻게 사람이 이래. 새벽 3시.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저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통장을 넘겼습니다. 12억이었던 장호는 현재 8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4억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혀라도 깨물고 싶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돈이 없어서 놀이공원은 다음에 가자고 달래며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의 통장에는 건의 찍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최고급 초밥을 먹으며 파티를 했던 겁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온수도 안 나오는데 수리비 30만 원이 아까워 찬물로 머리를 감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달 아내의 통장 내역. 샤넬 가방을 샀더군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가방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가 떨리는 내역.
백수 건달인 처남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여보 우리 형편에 못 도와줘 라고 딱 잘라 거절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매정한 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저를 저주했었죠. 그런데 뒤로는 몰래 1억 원을 떡하니 내줬던 겁니다. 제가 야근 수당 5만 원 더 받으려고 코피 쏟아가며 회사에 남아있을 때, 제가 찢어진 팬티를 꿰매 입을 때 이 여자는 12억을 깔고 앉아 저를 비웃으며 4억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당첨금을 곶감 빼먹듯 쓰는 동안 생활비를 조달해주는 머슴에 불과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그 VIP 통장을 올려두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아내가 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우 머리야. 여보 나 꿀물 좀 타와. 속 쓰려. 아내는 식탁에 앉으며 습관처럼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아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는 무심코 통장을 집어들더니 순간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술이 확 깨는 듯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내 가방 뒤졌어.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저는 쉰 목소리로 입을 떼었습니다. 4년 전 12억 너 복권 당첨됐었니?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은 잠시뿐 곧바로 표정을 싹 바꾸더군요. 마치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다는 듯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 3년 전에 1등 당첨됐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쩔 거냐니 너 그 3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몰라. 나 투잡 뛰다가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갔을 때, 전세금 없어서 길바닥 나앉게 생겼을 때 너 돈 있었잖아. 12억이나 있었잖아. 어떻게 나한테 10번 한 장 안 보태주고 그럴 수가 있어? 제 절규에도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김철수 착각하지 마. 그 복권 누가 샀어? 내가 샀어. 내 돈 주고 내 운으로 산 거야. 네가 보태준 거 있어? 뭐? 그리고 남자가 되어서 쪽팔리지도 않니?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건 가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야. 내가 돈 있다고 네가 생활비 안 줘도 돼. 네가 벌어서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왜 내 돈을 탐내? 너 진짜 괴물이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보다 공포감이었습니다. 내 옆에서 10년을 함께 산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공포. 괴물? 웃기고 있네. 솔직히 말해서 너 무능하잖아.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오면서 유세는. 아내는 통장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특유재산이라서 이혼해도 내 거 아니야. 내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봤어. 그러니까 꿈깨. 내 돈이니까 신경 끄라고. 이 여자는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게 되어 이혼하자고 할까봐 미리 법적으로 재산 분할 안 해줘도 된다는 것까지 확인해두고 저를 속여왔던 겁니다.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래, 신경 꺼달라고? 알았어, 꺼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돈 냄새에 미쳐버린 악귀만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출근 안 해? 아내의 쏘아붙이는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밤새 챙겨둔 증거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쓴 카드 내역, 처남에게 보낸 송금 내역 사진, 그리고 제가 지난 3년간 뼈 빠지게 일했던 야근 일지. 특유재산? 내 돈이니까 신경 꺼? 과연 그럴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분노한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회사 반차를 내고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일 잘한다는 독사 같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복권은 특유재산이라 남편인 저는 10원 한 장 못 가져간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 물음에 국내 톱클래스라는 이혼 전문 초회 변호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안경을 치켜 올리며 그가 내뱉은 말은 제 막힌 속을 뻥 뚫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번 돈이 아니니 특유재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제 너덜너덜한 가계부와 야근 일지를 가리켰습니다. 남편분이 지난 3년간 뼈 빠지게 일해서 생활비를 전담하셨죠? 만약 남편분이 일을 안 했다면 아내는 그 당첨금을 깨서 생활비로 썼을 겁니다. 즉 남편분은 아내의 당첨금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도록 기억 오류를 한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상의 없이 4억을 탕진했죠. 이건 재산 형성에 기여는커녕 마이너스를 낸 겁니다.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이죠. 당첨금의 유지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악의적인 은폐로 인한 신뢰 파탄,
이 두 가지를 걸고 넘어지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분의 그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증거와 법리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판사님 앞에서 억울하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 복입니다. 제가 조상 꿈꾸고 산 복권이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저를 무시했고 제가 번 돈을 탐내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아내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그녀를 보며 제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리운전으로 코피를 쏟으며 번 돈으로 생활할 때 호텔 오마카세를 즐기며 4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원고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당첨금은 벌써 바닥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판사님의 판결은 명쾌하고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한다. 피고 아내의 복권 당첨금 잔액 8억 원에 대하여 원고 남편의 기여도를 40%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 남편에게 귀속시킨다. 땅. 판사님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아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돈이야. 3억을 왜 줘? 절대 못 줘.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내를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돈 12억 때문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 받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 대출금을 싹 갚고 온전히 제 명의가 된 아파트에서 딸아이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승진도 했고 연비 좋은 중형 세단도 한 대 뽑았습니다. 더 이상 구멍난 양말을 신지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처 이영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이혼 직후 그녀는 남은 돈 4억 여원 소송 비용 제외를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씀씀이가 커질 대로 커진 그녀는 사치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놈의 처남, 누나 돈 냄새를 맡은 처남이 누나 코인 대박 정보가 있다. 이거 한 방이면 12억 다시 복구한다며 꼬드겼고 귀 얇은 전처는 남은 돈을 몽땅 코인에 몰빵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상장 폐지, 전 재산 휴지 조각. 그녀는 처남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경찰서까지 갔고 결국 친정에서도 쫓겨나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호텔 오마카세를 먹던 입으로 지금은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소식. 인과응보, 사필기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며칠 전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횡단보도에 신호 대기 중인데 차 창문 밖으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 낡은 패딩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초라한 얼굴. 전처였습니다. 그녀도 제 차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로 뽑은 반짝이는 세단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차문을 두드리더군요. 여보, 철수씨, 나야, 영자야. 저는 창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내렸습니다. 누구시죠? 나야, 당신 아내. 나 너무 힘들어. 동생 놈한테 사기당하고 갈 곳도 없어. 나 좀 도와줘.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잘할게. 눈물 콧물 흘리며 매달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12억 당첨됐을 때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당신 복권 당첨됐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 운이니까 신경 꺼라고 했지? 여보, 그때 당신 말이 맞아. 사람마다 각자 운이 있는 거야. 당신은 당신 운 다 썼어. 남은 인생도 그 잘난 운으로 한번 잘 살아봐. 난 신경 끌 테니까. 철수씨, 여보,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깊게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전처가 도로 위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제 차 안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최신 가요가 신나게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부부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배우자를 속이고 기만하면 그 돈은 결국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 차고 계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엔 딸아이와 함께 맛있는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34번 강혜인, 서해그룹 본사 23층, 대한민국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인재들만 모인다는 이곳 면접장에 이질적인 존재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몇 년을 입었는지 모를 번들거리는 싸구려 정장, 달아서 굽이 한쪽으로 쏠린 구두 강혜인이었습니다. 혜인은 잔뜩 긴장한 채 면접관들 앞에 섰습니다. 중앙에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서희수 회장이, 그 오른쪽에는 실세인 서영수 전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해보게 서 전무가 서류를 보지도 않고 귀를 후비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흙 속의 진주처럼 끈기 있게 살아온 지원자 강혜인입니다. 저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푸흡
서 전무가 혜인의 말을 끊고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혜인의 이력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 팔을 흔들었습니다. 야, 강혜인, 너 지금 개그하냐? 흙 속의 진주? 그냥 흙탕물 아니야? 네. 스펙 봐라. 토익 점수도 없고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 하나, 알바 경력만 화려하네.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 야, 여기가 인력시장인 줄 알아? 우리 회사가 노가다판이야? 면접장 안에 쌓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입을 가리고 낄낄거렸습니다. 혜인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열정까지 가난한 건 아닙니다. 저는 됐고. 냄새나니까 말 좀 줄여. 서 전무가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너 들어올 때부터 무슨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니. 집에 물 안 나와? 아니면 내 아비가 씻지 말라고 가르치던 부모 욕.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혜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는 건 익숙했지만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모욕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다리 저는 병신이라며? 그 애비의 그 자식이지 뭐. 서 전무의 입에서 나온 병신이라는 단어. 혜인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면접관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려면 이 직장이 절실했으니까요. 혜인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던 그때 서 전무 옆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서희수 회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 우아한 자태. 그런데 그녀의 재킷 사이로 삐져나온 무언가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녹이 슬어 거무튀튀한 금속 조각, 세련된 회장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반쪽짜리 하트 펜던트. 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내 아버지가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어루만지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희수야, 보고 싶다 하며 눈물 흘리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바로 그 반쪽. 혜인은 면접이고 뭐고 잊은 채 홀린 듯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습니다. 회장님, 서 전무가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어디 감히 앞으로 튀어나와 경호원 불러. 잠깐만요. 혜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희수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목걸이, 반쪽, 어디서 나셨습니까? 희수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저희 아버지 목걸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그 나머지 반쪽입니다. 면접장 안에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희수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만류도 뿌리치고 혜인이 적어준 주소 하나만 들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서울 끝자락,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가파른 달동네, 고급 세단을 골목 입구에 버려두고 희수는 하이힐이 흙탕물에 빠지는 것도 모른 채 언덕을 올랐습니다. 역한 하수구 냄새,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이런 곳에 사람이 산다고? 여기다. 녹슨 대문조차 없는 허름한 집. 마당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었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남자가 힘겹게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희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뒤를 돌았습니다. 희수의 얼굴을 본 순간 남자의 손에 들려있던 빨래 바구니가 툭 떨어졌습니다. 희수야. 남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남잔데 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지?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지?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거예요? 남자는 대답 대신 꼬질꼬질한 점퍼 안주머니에서 헝겊 뭉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풀자 희수의 것과 똑같이 녹슨 반쪽 펜던트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두 개의 펜던트를 맞췄습니다. 딸깍! 틈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하트. 30년의 세월을 건너 하나가 된 증표였습니다. 희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사이길래?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는, 아니 남편 강동아는 희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희수의 기억에서 삭제된 그날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 우린 도망치고 있었어. 도망? 누구한테서요? 내 사촌 오빠. 서영수. 희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충신 노릇을 하는 서 전무? 그놈이 깡패들을 끌고 왔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놈들이 강목으로 내 다리를 내리쳐서 부러뜨렸어. 그리고 도망가는 내 머리를 돌덩이로 찍었어. 희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인 미수였다니, 내 남편을 병신으로 만들고 나를 죽이려 했던 악마가 내 회사 전무라니. 그놈이 협박했어. 내가 나타나면 혜인이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숨어 살았어. 쥐새끼처럼. 미안하다 희수야. 내가 못나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남편. 희수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며칠 뒤 동아는 결심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계란을 샀습니다. 희수가 옛날에 내 계란말이를 참 좋아했는데, 투박한 손으로 정성껏 계란을 말고 볶음김치를 담았습니다. 다 달아빠진 보자기에 도시락을 소중히 싸매고 동아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서해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로비. 동아는 잔뜩 위축되었지만 용기를 내 안내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회장님 좀 뵙고 싶은데 예약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남편인데. 여직원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리던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서 전무가 걸어 나왔습니다. 서 전무의 눈이 매처럼 동아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강동아 아니야? 동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원수. 서영수, 어허, 입 조심해. 어디서 감히 전무님 이름을 불러? 이 거지는 뭐야? 서 전무가 다가와 동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어? 명길다 진짜. 여긴 뭐 하러 왔어? 구걸하러 왔냐? 비켜. 희수 만나러 왔어? 밥 주러 왔다고. 동아가 도시락을 품에 앉아 서 전무가 눈짓을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동아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밥, 회장님이 네가 만든 쓰레기를 먹겠냐. 서 전무는 동아의 품에서 도시락을 낚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콱창, 반찬통이 깨지면서 노란 계란말이와 김치 국물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흉하게 흩어졌습니다. 안 돼, 내 도시락. 동아가 바닥을 기어가 반찬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 전무의 반짝이는 구두가 동아의 손을 밟았습니다. 아, 이게 딱 내 수준이야. 바닥에 떨어진 거나 주워 먹어. 서 전무는 웃으며 구두발로 계란말이를 지식여버렸습니다. 으지직 정성껏 만든 음식이 구두발 아래서 형체도 없이 뭉개져 곤죽이 되었습니다. 치워, 냄새나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알았어? 서 전무는 뭉개진 계란말이에 침을 퇴뱉고 돌아섰습니다. 짐짝처럼 로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동아. 쏟아지는 빗속에서 흙탕물이 튄 뭉개진 계란말이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짜디짠 눈물과 빗물,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서 전무는 불안했습니다. 희수와 저 거지가 만났다. 기억이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다. 그 전에 저들의 숨통을 끊어놔야 한다. 박 팀장, 작업 시작해. 다음 날 혜인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님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감사팀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혜인 씨, 당신을 기업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감사팀 직원이 혜인의 가방을 책상 위에 엎었습니다. 우수수, 쏟아져 나온 건 회사 기밀 USB와 5천만 원의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이건 제게 아닙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시끄러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오리발이야. 서 전무가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자가 바로 회장님의 기억상실증을 악용한 파렴치한입니다. 가난한 주제에 재벌 2세가 되고 싶어서 전과자 아버지와 짜고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아닙니다. 전 진짜 아들입니다. 유전자 검사해보세요. 혜인이 절규했습니다. 서 전무는 비릿하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다. 불일치, 내 놈은 가짜야. 어디서 회장님 핏줄을 사칭해. 서 전무가 미리 조작해둔 가짜 결과지였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혜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했습니다. 와, 완전 미친놈이네. 돈에 환장해서 엄마까지 팔아먹어? 페류나 새끼 감방에서 썩어라. 경찰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가는 혜인.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희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저 믿어주세요. 저놈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싸온 도시락도 저놈이 다 짓밟았어요. 저놈은 악마입니다. 혜인은 울부짖으며 희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혜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아의 말, 혜인의 눈물, 그리고 서 전무가 내민 증거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은 대국민 사기꾼이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 전무는 희수의 귓가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저런 거머리 같은 놈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라는 단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 희수는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죽으러 가고 있구나. 경찰서 유치장. 혜인은 차가운 철창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그 시각, 회장실. 희수는 혜인이 끌려가며 외쳤던 절규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싸온 도시락도 저놈이 다 짓밟았어요. 저놈은 악마입니다. 희수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CCTV, 로비 CCTV 가져와, 당장. 비서실장이 가져온 영상 속에는 지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남편 동아가 도시락을 안고 찾아오는 모습, 서 전무가 그 도시락을 바닥에 패대기 치는 모습,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발로 노란 계란말이를 지식여버리는 모습까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남편의 모습에 희수는 가슴을 움켜쥐고 통곡했습니다. 서영수, 네가 감히. 희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다. 내 아들은 죄가 없다. 그녀는 당장 경찰서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을 도청하고 있던 자가 있었습니다. 서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보며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결국 알아챘군. 쥐새끼 같은 것들이 끈질기기도 하지. 그는 대포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오늘 밤이다. 타깃은 서희수 회장, 사고로 위장해. 비도 오는데 빗길 미끄러짐 사고 딱 좋잖아. 브레이크 고장난 덤프트럭 알지? 깔끔하게 처리해. 그 여자가 기억을 찾으면 너랑 나 둘 다 죽는 거야. 밤이 되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희수는 직접 변호인단을 꾸려 경찰서로 달려갔고 증거 불충분으로 혜인을 가석방시켰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 초췌한 몰골로 나온 혜인을 보자마자 희수는 달려갔습니다. 혜인아, 회장님. 미안해. 내가 늦었어. 내가 다 확인했어. 너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희수가 혜인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앙!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해왔습니다. 목표는 정확히 희수의 등 뒤였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엔진 소리를 듣지 못한 희수. 하지만 혜인은 봤습니다. 미친 속도로 달려오는 소의 덩어리를. 어머니, 위험해요. 혜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희수를 밀쳐내고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쾅! 둔탁한 파열음이 빗줄기를 찢었습니다. 혜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뺑소니쳐 사라졌습니다. 혜인아? 바닥에 넘어진 희수가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아들의 피. 희수는 짐승처럼 기어가 혜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손바닥에 끈적한 피가 묻어났습니다. 안 돼. 눈 좀 떠봐. 제발. 그 순간 찌릿 혜인의 붉은 피를 보는 순간 희수의 뇌리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30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30년 전 회상, 비 내리는 밤.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젊은 희수가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쇠파이프를 든 깡패들이 남편 동아의 다리를 내려칩니다. 우지끈. 그리고 도망치는 희수의 뒤를 쫓아와 돌멩이로 머리를 내려찍는 남자. 그 남자가 웃고 있습니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피 흘리는 희수를 쓰레기처럼 발로 차던 그 남자. 젊은 시절의 서영수였습니다. 으악! 희수는 빗속에서 절규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내 남편을 불구로 만들고 나를 죽여 기억을 뺐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죽이려 한 악마. 희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 시퍼런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혜인을 꽉 끌어안으며 맹세했습니다. 서영수, 넌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다음 날 아침, 서해그룹 대회 의실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서희수 회장 해임안, 서 전무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서희수 회장은 현재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꽃뱀 사기단에게 놀아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경영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더 이상 이 그룹을 맡길 수 없습니다. 올소 해임에 찬성합니다. 서 전무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임안 통과시키고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이 충격으로 실신했다고 발표하면 그룹은 내 것이다. 자,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 쾅!
회의실의 육중한 양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서희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맨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입고 있는 흰색 블라우스와 스커트는 검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들을 안고 흘린 그 피를 닦지 않고 그대로 입고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저게 무슨 꼴이야? 피 아니야? 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어? 희수는 비틀거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뚜벅뚜벅.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핏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경호원 수십 명이 뒤따라 들어와 이사회의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서영수, 희수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 같은 눈빛. 회장님, 꼴이 그게 뭡니까? 정신이 나가셨습니까? 서 전무가 애써 침착한 척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흉물스러운 몰골로. 흉물? 희수는 피식 웃더니 단상 위에 있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들 똑똑히 봐. 내 옷에 묻은 이 피, 내 아들 강혜인의 피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들? 강혜인이 진짜 아들이야? 희수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틀어.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서 전무가 로비에서 절뚝이는 강동아의 도시락을 엎고 구두발로 지시기는 CCTV 화면. 그 잔인하고 모욕적인 장면에 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어젯밤 트럭 운전사의 자백 영상, 서영수 전무가 시켰습니다. 5억 줄 테니까 빗길 사고로 위장해서 회장을 죽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30년 전 서 전무가 선대 회장에게 보낸 보고서, 강동아 다리 불구 만듦, 서희수 기억 상실 확인, 처리 완료. 이건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서 전무가 발악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쳐서 가짜 영상을 만든 겁니다. 희수는 천천히 서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작, 서영수, 너 기억 안 나? 30년 전 비 오는 밤 망원동 폐공장 뒤편. 네가 내 머리를 돌로 찍으면서 그랬지. 희수야,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어. 회사는 오빠가 가질게. 서 전무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그건 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너 기억이? 그래, 다 기억났어. 이 살인마 새끼야. 희수는 온 힘을 다해서 전무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자신의 이마로 서 전무의 코를 박아버렸습니다. 퍽, 으악. 서 전무가 코피를 터뜨리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희수는 쓰러진 서 전무에게 달려들어 그가 신고 있는 반짝이는 구두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굽으로 서 전무의 얼굴을 내리찍으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30년 전 남편이 당했던 것처럼 서 전무의 정강이를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이건 내 남편 다리 값이다. 퍽. 악, 내 다리. 이건 도시락 값이다. 퍽. 그리고 이건 내 아들 목숨 값이야. 희수는 서 전무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있는 힘껏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짝! 서 전무가 펭귄처럼 돌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경찰 들어오라고 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서영수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져 질질 끌려가는 서 전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희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희수야, 오빠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가족이잖아. 희수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가족, 넌 감옥도 사치야. 내 모든 돈과 권력을 써서 네가 감옥 안에서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밥 한 톨도 편하게 못 먹게 만들 거야. 평생 썩어 문드러져. 1년 후 서영수는 감옥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영치금 한 푼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방 죄수들에게 매일 밥을 뺏기며 구타당했습니다. 어이 재벌 전무님,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어. 그는 30년 전 강동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으며 차가운 독방에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혜인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몇 번의 대수술 끝에 건강을 되찾은 혜인. 퇴원하는 날, 병실에는 희수와 동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아들, 아빠가 다시 싸웠다. 동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1년 전 로비 바닥에서 지식여졌던 그 계란말이와 볶음 김치였습니다. 여보, 당신도 먹어. 동아가 희수의 입에 계란말이를 넣어주었습니다. 희수는 눈물을 흘리며 씹었습니다. 맛있다. 30년 전 그 맛 그대로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안 헤어지잖아요. 혜인이 희수와 동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가족의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기억이 사라져도 본능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소홀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함께하며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배. 오늘따라 술이 달래? 그러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진수야, 고기 좀 타겠다. 빨리 뒤집어.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 향긋한 숯불 냄새와 시원한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 겉보기엔 완벽한 주말 캠핑이었습니다. 제 아내 미소는 행복한 듯 웃고 있었고 제 20년 지기 친구 도훈이는 넉살 좋게 술잔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테이블 위 풍경과 달리 테이블 아래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운 연기를 마셔가며 땀 뻘뻘 흘리고 고기를 굽고 있던 그 순간 제 아내의 맨발이 테이블 밑으로 쑥 들어가 제 친구 도훈이의 허벅지 사이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는 익숙한 듯 한 손으로 아내의 발을 주무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중소기업 차장 강진수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저에게는 4살 연하의 전업주부 아내 이미소가 있습니다. 아내는 원래 집순이었습니다. 벌레라면 질색을 하고 밖에서 자는 건 입 돌아간다며 질색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감성 캠핑 바람이 들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캠핑이 대세래. 우리도 좀 나가서 바람 좀 쐬자. 나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 올 것 같아. 아내가 원한다면야. 저는 주말마다 쉴 틈도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텐트 치고 타프 치고 테이블 세팅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캠핑은 힐링이 아니라 막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인스타에 사진 올리며 행복해하니까 저는 머슴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캠핑장에 갈 때마다 옷차림이 과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편한 트레이닝복이었는데 점점 짧은 핫팬츠, 몸매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레깅스, 가슴이 파인 튜브톱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캠핑장에 목이 많은데 그렇게 입으면 안 물려? 제가 걱정돼서 물으면 아내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우, 촌스럽게 왜 이래? 요즘은 다 이렇게 입어. 사진 예쁘게 나오려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여보, 우리 둘만 가면 심심하잖아. 자기 친구 도훈 씨도 부르자. 그 사람 이혼하고 혼자라 외롭다며. 박도훈. 제 대학 동기이자 20년 지기 절친입니다.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녀석인데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라 몸도 좋고 성격도 쾌활해서 제 아내와도 종종 어울리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훈이를 초대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어야, 진수야, 텐트 각이 좀 안 나온다? 더 팽팽하게 당겨봐. 도훈이는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의자에 털썩 앉아 맥주캔부터 땄습니다. 저는 땡볕 아래서 팩을 박느라 땀범벅이 되었는데 녀석은 선글라스를 끼고 저에게 훈수를 두더군요. 도훈 씨, 맥주 시원하죠? 여기 안주 좀 드세요. 아내는 제게는 물 한 모금 안 주면서 도훈이 입에는 육포를 넣어줬습니다. 어우, 재수 씨밖에 없네. 진수 저 곰탱이는 센스가 없어서 원. 두 사람은 그늘 아래 앉아 하하 호호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소외감을 느꼈지만 설마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는 내 친구고 미소는 내 아내니까요. 그저 둘 성격이 활달해서 잘 맞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도가 지나쳤습니다. 아내는 제가 텐트를 칠 때마다 굳이 도훈이 옆에 붙어서 도와주는 척하며 스킨십을 했습니다. 어머, 도훈 씨 팔 근육 좀 봐. 역시 운동하는 남자는 다르네. 아내가 도훈이의 알통을 찌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도훈이는 그런 아내의 허리를 슬쩍 감싸며 받아쳤습니다. 에이, 재수 씨도 몸매 관리 엄청 하시나 봐요. 레깅스 핏이 예술인데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플러팅. 기분이 더러웠지만 제가 화를 내면 친구끼리 농담도 못하냐며 저를 속 좁은 남편으로 몰아갈 게 뻔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숯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사건은 지난주 캠핑 때 터졌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숲속 캠핑장.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화로대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참 좋겠다. 이렇게 예쁜 와이프 얻어서. 나 같은 돌싱은 서러워서 살겠냐? 도훈이가 제 어깨를 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다 걸리래.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좋은 여자 만나. 제가 핀잔을 주자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여보.
도훈 씨 무한하게 왜 그래? 도훈 씨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데. 여자들이 줄을 설걸? 아내의 눈빛이 몽롱했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분위기에 취한 건지 그녀의 눈은 제가 아니라 도훈이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치익, 삼겹살 기름이 수채 떨어져 연기가 확 올라왔습니다. 콜록콜록. 아, 눈 따가워. 저는 연기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실수로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잠깐만 젓가락 좀 줍고 저는 테이블보가 덮인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랜턴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컴컴한 테이블 밑 저는 더듬거리지며 젓가락을 찾다가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하얀 맨발, 페디큐어를 칠한 그 발이 슬리퍼를 벗어 던진 채 맞은편에 앉은 도훈이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발가락이 도훈이의 허벅지 안쪽을 꾹꾹 누르고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의 한 손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와 아내의 발목을 잡고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하하하 고기 맛있다 하며 건배를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발정난 개들처럼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쳐서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당장이라도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저 더러운 발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뒤집어 엎으면 저들은 술 취해서 발이 닿은 거다, 오해다 라고 발뺌할 게 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주워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아이고 허리야, 젓가락이 깊이 들어갔네. 제가 고개를 들자 아내와 도훈이는 화들짝 놀라며 테이블 밑에서 발을 뗐습니다. 도훈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찾았어? 고기 다 타겠다. 얼른 먹어. 아내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술 때문일까요? 아니면 들킬 뻔했다는 스릴 때문일까요? 저는 쌈을 하나 크게 싸서 아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여보, 많이 먹어. 힘써야지. 응? 무슨 힘? 아니야, 그냥 캠핑하느라 힘들잖아.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이게 너희들이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내일 밤 너희들은 지옥을 보게 될 거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 그리고 옆 텐트에서 자고 있을 제 친구 도훈이. 당장이라도 둘을 깨워 죽이고 싶었지만 저는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발작난 정도로는 술 취해서 실수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니까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그들의 더러운 입으로 내뱉는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또 캠핑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날씨도 좋은데 이번엔 포천으로 갈까? 도훈이도 부르고 아내는 입이 귀에 걸려 어머 자기 센스 있네. 도훈 씨가 거기 계곡 좋다고 했어. 라며 신나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처럼 텐트를 치고 세팅을 하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고성능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주로 앉아있는 이너 텐트 잠자는 공간 안쪽 베개 및 매트 사이에 녹음기를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테이블 및 캠핑 의자 뒤쪽에도 하나를 더 부착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자리를 비워줄 차례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김없이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도훈이는 또 제 아내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고 아내는 도훈이에게 쌈을 싸주며 히히낙낙거렸습니다. 아, 이런, 장작을 깜빡했네. 불멍하려면 장작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작 없어? 매점 문 닫았을 텐데. 아내가 짐짓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차 타고 나가면 편의점 있어. 금방 다녀올게. 둘이 먼저 마시고 있어. 그래? 그럼 조심히 다녀와. 천천히 와도 돼. 아내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천천히 와도 된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빨리 꺼져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도훈이 녀석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진수야, 고생해라. 내가 재수씨 지키고 있을게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캠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입구가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공터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박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 텐트 안에서, 내가 산 침낭 위에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1시간 뒤 장작 한 망을 사들고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도훈이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 묘한 밤꽃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아내가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꾹 참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 편의점이 멀더라. 자, 다시 마시자.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재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제 차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녹음기에서는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드르륵 텐트 지퍼 열리는 소리. 아내. 아, 드디어 갔네. 눈치 없는 인간. 장작 사러 가란 소리를 이제야 알아듣냐. 도훈. 크크크. 진수, 쟤는 옛날부터 곰탱이였잖아. 시키는 건 잘해. 머슴 체질이야. 아내. 자기야. 나 오늘 속옷 새로 샀어. 저번에 자기가 좋아하던 레이스. 빨리 봐줘. 도훈. 와, 미치겠다. 이리 와. 그 새끼 오기 전에 빨리 끝내자.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 옷감이 스치는 소리. 젖은 살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적나라한 신음소리. 제 신성한 텐트 안에서 짐승 두 마리가 엉겨붙어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행위 중간중간 저를 조롱하는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아내. 아흥, 좋아. 진수는 이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맨날 피곤하다고 코만 골고. 자기가 최고야. 도훈. 그러니까 진수랑 왜 살아? 돈 버는 기계로만 쓰고 나랑 즐겨. 어차피 걔는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등신이잖아. 우. 저는 책상 위에 구토를 할 뻔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는 나를 등신이라고 불렀고 1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나를 돈 버는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땀 흘려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울 때 저들은 뒤에서 나를 비웃으며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녹음 파일을 끄고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이걸로 이혼 소송? 위자료 몇 천만 원? 아니요.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내 인생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면 나도 저들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아 주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서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말은 도훈이의 생일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기도 했죠.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누워 콧노래를 부르며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가 도훈이 생일이잖아. 이번엔 우리끼리 말고 좀 크게 파티해주는 거 어때? 크게? 아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도훈이 부모님도 초대하고 우리 캠핑, 동호회 사람들도 다 부르자. 내가 빔 프로젝터랑 대형 스크린 빌려서 영화도 틀고 아주 근사하게 이벤트 해주고 싶어서 그래. 와, 자기 진짜 최고다. 도훈 씨가 정말 좋아하겠다. 효자 아들이라 부모님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아내는 신이 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자신의 불륜남을 위해 남편이 생일 파티를 열어준다니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그래, 아주 잊지 못할 생일 파티가 될 거야. 기대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빔 프로젝터 스크린에 상영될 영화는 로맨스가 아니라 호러가 될 것입니다. 주연 배우는 박도훈과 이미소, 장르는 막장 불륜 스릴러, 그리고 관객은 그들의 부모와 지인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쇼타임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가평의 대형 캠핑장을 통째로 빌리다시피 했습니다. 도훈이의 칠순 노모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캠핑 동호회 회원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수 씨가 최고네. 친구 생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도훈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세요. 도훈이가 깜짝 놀랄 겁니다. 주인공인 도훈이는 마치 왕이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야, 강진수, 너 이번에 무리한 거 아니냐? 고맙다 친구야. 역시 내 친구밖에 없네. 제 아내 미소는 안주인 행세를 하며 도훈이 부모님께 고기를 구워드리고 회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둘도 없는 화목한 풍경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제가 설치해둔 120인치 대형 스크린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도훈이의 생일 축하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회원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도훈이는 맥주잔을 들고 거만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영상 편집하느라 고생했어.
감동적이지? 저는 아내의 손을 슬며시 뿌리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도훈. 처음엔 평범한 축하 노래와 함께 도훈이의 옛날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치직거리며 검게 변했습니다. 뭐야? 고장났나?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쯤 검은 화면 위로 적나라한 오디오 파형이 뜨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 아흥, 자기야, 좋아, 더 세게. 도훈, 미소야, 넌 진짜 명기다. 진수 그 곰탱이는 이런 거 못하지? 순간 캠핑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함.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여놨기에 그 질척거리는 신음소리와 살부딪히는 소리가 계곡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내, 진수는 텐트 치느라 힘 다 뺐잖아. 걔는 그냥 머슴이야. 밤일은 자기가 최고지. 도훈, 크크크. 불쌍한 새끼. 자기 돈으로 산 텐트에서 마누라 뺏기는 줄도 모르고. 이어지는 영상. 제가 흥신소를 통해 입수한 두 사람의 모텔 출입 CCTV 사진, 그리고 지난주 캠핑장 테이블 밑에서 아내의 맨발이 도훈이의 사타구니를 문지르는 것을 재현한 사진 증거 확보를 위해 찍어둔 것. 이 대문짝만하게 스크린에 박혔습니다. 우와, 꺼, 당장 꺼. 도훈이가 비명을 지르며 빔 프로젝터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썩을 놈아, 짝. 도훈이가 스크린을 가리려던 순간 도훈이 아버지의 지팡이가 도훈이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냐, 친구 마누라랑, 그것도 네 생일 파티에서. 도훈이 어머니는 아이고 하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119 공구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와, 진짜 더럽다. 텐트 안에서 저러고 있었던 거야? 우리 밥 먹을 때? 완전 쓰레기네. 사람들은 핸드폰을 꺼내 이 난장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팔린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때? 감동적이지? 네가 원하던 화려한 이벤트가 바로 이거야. 여보, 잘못했어. 오해야.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아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발로 찼습니다. 오해? 텐트 안에서 신음소리 낸 게 오해냐? 나보고 머슴이라며, 돈 버는 기계라며. 그래, 나 머슴 그만두려고. 이제 주인 물어뜯는 개가 되어보려고. 저는 도훈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도훈, 생일 축하한다. 이게 내 선물이야. 상간남 소송장이랑 이혼소장. 법원에서 보자. 내 변호사가 아주 독한 사람이거든. 그날 밤 캠핑장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도훈이 부모님은 앰뷸런스에 실려가셨고, 도훈이는 동호회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힐 뻔하다 도망쳤습니다. 아내는 텐트 안에 숨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날의 영상과 녹음 파일이 너무나 명백한 증거라 아내는 유책 배우자로 찍혀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를 물어내고 몸만 쫓겨났습니다. 도훈이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동호회의 소문이 쫙 퍼진 건 물론이고 헬스 트레이너 바닥이 좁아서 회원 와이프랑 바람난 놈으로 낙인 찍혀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운영하던 PT샵은 문을 닫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갚느라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는 의절당했고요. 얼마 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나 고시원 살아. 너무 추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저는 답장 대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속죄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망친 내 인생한테 하는 거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캠핑을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텐트, 그 장비들은 다 중고장터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기억이 묻은 물건들은 꼴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대신 작고 가벼운 1인용 텐트 하나와 낚싯대 하나를 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고기를 굽지 않아도 되고 텐트를 치느라 땀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 이제야 진짜 캠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고요함, 이 자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건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썩은 인연을 도려내면 그 자리에 새 살이 돋고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 여러분, 가끔은 자기 자신을 위해 떠나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머슴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